안녕하세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여기 사연을 듣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지극히 평범하게만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사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저에게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한 사연이 하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집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가족끼리 문제가 생기면 항상 대화로 해결하셨고, 어린 저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저는 마음속에 그늘 하나 없이 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도 좋은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만큼 좋은 성적은 얻지 못했지만 활발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해외여행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이러한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꽤 좋은 중견기업에 초봉치고는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회사 생활은 학교 생활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제가 긍정적이고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작고 여린 사람이더군요. 제가 입사한 지 3달이 되었을 때 어이없는 실수로 팀장님한테 크게 혼이 났었어요. 저 자신도 제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같은 부서의 남자 대리님이 오늘 퇴근 후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리님은 저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었는데 거래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있을 만큼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날 퇴근 후 대리님과 함께 곱창집을 갔어요. 그곳에서 대리님은 제게 맥주를 한 잔 건네주면서 대리님 본인의 신입사원 시절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잘하시는 대리님도 신입사원 때 저 못지않게 팀장님께 정말 많이 혼이 났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만 엄청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도 되고 혼났다고 주눅만 들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후로 저는 대리님의 옆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해져서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종종 연락해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점점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지고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리님이 점점 궁금해졌어요. 대리님 역시 그런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저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사이는 점점 더 깊어져서 지금은 이도진 대리님이 아닌 제 남편 이도진이 되었답니다. 제 남편은 결혼 전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남편의 초등학교 입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워야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도움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었던 시어머니는 어찌어찌해서 술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술집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자들을 만나고 장사를 하느라 어린 남편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남편은 소풍 때 싸는 도시락도 시어머니가 아닌 술집 이모들이 챙겨주었고 학부모 참관 수업 때도 시어머니가 아닌 술집 이모들이 오셨다고 해요. 그 밖에 학교 행사로 부모님들이 오셔야 하는 날이면 화려하고 반짝이는 옷을 입은 술집 이모들이 오셔서 남편은 정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초등학교 때 독감에 걸려서 정말 죽을 듯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시어머니는 술을 먹고 남자 만나느라 바빠서 술집 이모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 맞히고 약도 먹여주었대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남편에게 내가 너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고 하며 구박하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가 되어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는 아예 시어머니가 남편에 관한 관심을 끄고 살았대요. 하루는 이런 집이 너무 싫어서 친구네 집에서 외박하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에 없는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그래도 나쁜 길로 새지 않고 똑부러지게 잘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교 갈 때도 자신의 성적보다 낮춰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답니다. 대학교에서도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아서 식당, 주유소, 과외 등 모든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남편은 20살 이후로는 시어머니께 용돈은 고사하고 따뜻한 밥상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서로 연락도 잘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시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저와 남편 둘이서만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둘 다 아기를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도 거의 못 잤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많은 대화 끝에 지금은 일보다는 아기를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프로젝트가 맞춰지는 대로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다행히 복지가 좋은 회사라 그런지 사람이 바로 구해져서 2주일 동안 인수인계 후 회사를 관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필라테스를 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어요. 저와 남편이 아기를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를 다녀온 남편이 시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이니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지는 않고 그냥 친척과 가족,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식사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이 들고 하는 재혼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 소개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원래 어머니랑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서 그냥 원래 이렇게 남남처럼 살아왔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제게 시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긴 것에 대해 기대가 되었어요. 흔히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엄마한테 크게 혼이 났을 때마다 저를 달래주고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은 불량식품을 사주셨던 분이 바로 아빠이셨어요. 저는 이런 우리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며 시아버지가 생긴 것이 뭔가 제 편이 생긴 것처럼 정말 좋았답니다. 처음에는요.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를 처음 뵙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군인 간부 출신이시라 그런지 자기 관리도 엄청 철저하신 것 같았고 몸도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조금 딱딱하기는 해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저와 남편을 좋게 보셨는지 호탕하게 웃으시며 아주 화기애애하게 첫 만남을 마쳤습니다. 시아버지를 처음 뵙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한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한테 우리 집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주말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함께 오셨습니다.
결혼식 식사 자리에서는 잘 몰랐는데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시니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집에 오시더니 집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집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빠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 당첨금으로 장만해줬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저희가 가진 자금으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고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우리의 힘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지금 이 집이 회사 친정과도 가깝고 대형마트, 병원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도 다 주변에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최적이었거든요. 아파트가 구축인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내부를 다 뜯어 고치니 새집 같았습니다. 게다가 방은 3개나 되고 화장실도 2개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과도 가깝고 맡으며 뭐가 다 있다면서 너무 좋다고 칭찬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고 싶었으나 사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메인 요리만 제가 하고 밑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상을 보더니 며느리 밥상을 다 받아봐서 좋다면서 이거를 다 제가 준비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밑반찬만 반찬 가게에서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애비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직접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한 거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실망이구나. 다음부터는 음식 직접 하도록 해라. 아니다.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앞에 요리학원 있던데 내가 등록해 줄 테니 가서 음식 좀 배워. 요새는 집에서 밥 많이 안 먹어서 차라리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게 더 비용도 저렴하고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 요리 배울 시간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요리를 잘하지 못하면 배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요리학원에 다닐 시간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솔직히 요리에 관심은 있는데 손맛이 없어서 한번 배워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요리를 배워볼 테니 요리학원을 등록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괜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눈치가 없던 저는 요리학원을 등록해주신 시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며 이런 게 바로 며느리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었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요리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신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생겼으니 함께 정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돈독한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는 이제 막 안 사이인데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기를 준비한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만약에 같이 살면 저는 시부모님과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과 온종일 같이 있을 생각하니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일단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부모님과 절대 같이 살지 못한다고 하고 시아버지는 그 뒤로도 종종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남편과 집에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가 알려주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병원복만 입었지 아주 잘 걸어 다니시고 멀쩡해 보이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경차가 뒤에서 살짝 박았는데
지금은 아픈 것은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참에 검사를 다 해보겠다고 입원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부모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각종 검사를 하고 계셨는데 아주 건강하셨고 그냥 근육이 놀란 정도라서 별일 없으면 일주일 후에 퇴원해도 되겠다고 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시부모님 상태를 확인했는데 병원 밥도 잘 드시고 두 분이 산책도 자주 하시며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일주일 후에 두 분은 퇴원했고 그날이 주말이라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일단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노인네 둘이서만 집에 있으면 언제 또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 이 집에서 당분간 있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멀쩡해 보였는데 갑자기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이러시는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마지못해 며칠만 집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주 불편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오랜 세월 군인 간부로 생활해서인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명령하는 것이 익숙하시고 뭐든 칼같이 해야 했습니다. 일단 매일 6시면 TV와 온 집안에 불을 켜며 가족들을 모두 다 기상시켰어요. 삼시세끼 식사는 기본이고 식사 때마다 새 밥에 새 반찬에 각 끓인 국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있으면 그냥 대충 라면이나 비빔면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계시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반찬 가게에서 사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 본인이 요리 학원도 등록해줬는데 아직도 음식을 못하냐면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간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짜다, 싱겁다는 이유로 다시 음식을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덕에 밥을 제때 함께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물을 드시고 싶으면 직접 부엌에 가서 물을 드시면 되잖아요. 시아버지는 꼭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5분이든 10분이든 끝까지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엄청 깔끔을 엄청 떨어서 매일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흰 장갑 끼고 냉장고 위나 서랍장 뒤를 훑으셨는데 그때 먼지가 나오면 잔소리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먼지를 누가 다 먹냐며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 먹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뭔가 성질이 날 때는 꼭 거실 서랍을 한 번씩 다 뒤집어서 정리를 시키셨습니다. 신발과 수건도 무조건 정확한 각오로 정리되어 있어야 했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 사람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해댔죠. 그런다고 시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다 해야 했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출근과 동시에 집을 나가려고도 했고 회사를 다시 구하려고 했지만 갓 결혼하고 임신 준비 중인 저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매번 나가 있자니 돈도 돈이었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매일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러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밤 10시가 되면 주무셔야 한다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근데 밤 10시 이후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시아버지는 저희한테 성질을 엄청 내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난 남편이 이제 몸 괜찮아지셨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과 같이 있고 싶다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우리 몰래 자신들이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고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저와 남편이 바보처럼 그저 참았네요. 그때 확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뒤로 시부모님은 집에 있던 모든 짐을 가지고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으셨답니다. 두 분이 집에 눌러 앉은 뒤로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셨어요. 소소하게 잔소리는 기본이었고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차리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시아버지보다 더 저를 구박했답니다. 정말 모든 순간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그중에 가장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때는 찬바람이 슬슬 부는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김장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큰 이모님 댁에서 농사지은 배추 1000포기를 뽑고 직접 절이셔서 김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요새는 김치를 많이 먹지 않기에 작년 같은 경우 이모님과 어머니가 사신 절인 배추로 김장을 50포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아버지가 김치를 좋아하시니 김장을 100포기나 하자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이모님이 허리 수술로 올해는 김장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족끼리만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김장을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하고 크고 나서는 서로 바쁘니 그냥 사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김치를 좋아하시고 저도 김치를 좋아하니 힘들지만 배워볼 겸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인 배추를 주문하려는데 시아버지는 절인 배추가 어떻게 절여졌을지 아냐며 절인 배추가 아니라 그냥 배추를 사서 직접 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기도 힘들 것 같아서 싫다고 했지만 그 주 금요일에 시아버지께서 직접 마트에 가셔서 배추 100포기를 사오셨습니다. 이 배추를 반품시킬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는데 물 먹은 배추는 정말 무거웠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김치를 저 혼자만 먹는 것도 아니고 드시는 건 시아버지가 제일 많이 드시는데 저만 일하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도와주셔야 해요. 이걸 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옛날에는 배추 1000포기도 며느리 혼자 담갔다. 1000포기도 아니고 고작 100포기인데 이것도 못한다고 이 난리니? 하여튼 요새 애들은 다들 약해 빠졌다니까. 이 속도로 했다가는 오늘 밤을 새워도 못하니까 좀 서둘러. 저는 요새 애들이라서 이런 것 못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오셨으니 시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말 똑바로 못해? 저렇게 싹수가 노래서야 원. 시부모님이 저한테 빨리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하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배추가 거실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다 뭐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배추를 절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들 제정신이세요? 이 100포기를 어떻게 여자 혼자 다 해요? 사람 알아 눕는 꼴 보고 싶어요? 지금 네 와이프라고 편드냐? 옛날엔 여자 혼자 1000포기도 다 했어. 옛날 사람들 다 했어도 엄마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나? 솔직히 엄마는 김치 제대로 담근 적 없잖아. 시이모가 다 했지. 아니야? 엄마가 언제 1000포기나 했다고 그래?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시이모님과 둘이서 1000포기를 김장했다고 말씀하시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어쨌든 배추를 이미 사왔으니 이거 다 해야 해.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해요. 아, 진짜 이게 지금 무슨 난리야? 오늘 이거 다 못하면 아버지도 잠 주무실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일도 다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씻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화를 버럭대니 시부모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같이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10시가 되면 주무셨는데 그날은 자정까지 배추를 절였어요. 다음날 원래 새벽 6시면 일어나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일어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깨우려고 들어가니 두 분은 몸살이 났다고 끙끙 앓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으시길래 불을 켜고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침 9시가 되자 그제야 시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뭐야? 너희끼리 먼저 시작했어야지. 아직도 안 했어? 우리는 잘 먹지도 않는 김치 저 사람이 먹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해? 당연히 먹을 사람이 해야지. 아니야? 너 지금 설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빨리 시작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괴고생을 하는데. 남편의 닭달에 시아버지는 전날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온종일 씻어냈고 저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다음 날에도 시부모님이 늦게 일어나시길래 우리는 일부러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3일 연속 김장을 하니 몸살이 제대로 나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만 내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월요일에 반차를 쓰고 시부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네요. 혼돈의 김장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0시만 되면 주무시던 시아버지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봐야 한다며 잠을 주무시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술상을 차려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결국 자정이 되기 전에 거실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시아버지를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거실에 두고 우리는 우리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우리 방에 들어와서 남편 옆에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도 옆에 누운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불을 켰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잠결에 모르고 여기 왔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성인 부부의 침실에 이렇게 함부로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요, 나가. 우리 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도 주무시다 깨셔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보시고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혈연관계도 아닌 시아버지가 이 새벽에 부부 침실에 막 들어오시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잠결에 술김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불쾌해요. 뭐? 불쾌? 너 말 다 했어? 그게 시애비한테 할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잠자는 방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이제 조심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냐?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께 당장 이 방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시부는 6시에 나를 깨워서 밥을 달라고 했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어쩔 수 없이 떡국을 끓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과일과 간단한 음식 몇 가지만 올라간 간소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무슨 차례상이 이렇게 간소하냐며 새로 장을 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키신 음식을 다 하려면 지금부터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것은 오늘 내로 절대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도와달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어른이니까 쉬라고 하시고 남편은 남자니까 음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혼자서 다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 억지에 남편이 성질나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따지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는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우는 둘을 말리느라 음식을 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원래 시댁에서 하던 대로 간소한 차례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례상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례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비위 맞추며 다음부터는 며느리 교육 똑바로 해서 성대한 차례상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본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저를 데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친정에서 명절을 지내고 오니 시아버지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시아비랑 처음으로 지내는 명절인데 홀라당 친정에 가버리냐?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원래 여자는 명절 때 친정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2번 다시는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당신이 가만 안 두면 어찌할 건데? 다시는 이 사람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요.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부당하게 집안일 시키고 잔소리하면 당신들 용돈 다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릴 거야. 알겠어? 이 녀석이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 나갔나? 어른한테 말 똑바로 못해? 그리고 며느리 너 아버지 말씀 잘 새겨들어. 어디서 명절 때 여자가 친정을 가려고 그래? 한 번만 더 친정에 가려고 했다가는 나한테 쫓겨날 줄 알아. 제가 이 집에서 왜 쫓겨납니까? 이 집의 주인은 어머니가 아니라 접니다. 저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부모님이 나가세요. 시아버지는 명절 때 며느리 교육을 핑계 삼아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지만 남편 덕분에 아무것도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뤄지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명절 연휴가 끝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웬일로 새벽 6시에 깨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아침 7시 반까지 푹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도 밥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니 그때부터 밥해라, 청소해라 등의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남편이 없을 때는 내가 왕이야. 넌 며느리니까 서열이 가장 미치고. 그니까 무조건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해. 알겠어? 빨리 청소하고 정리하고 해라. 여기 서랍장은 이게 뭐니? 이거 다 정리 똑바로 해. 알았어? 정리 다 하기 전에는 쉴 생각 마라. 여기 서랍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 어떡해 해요. 그리고 며느리라고 무조건 절대 복종은 아니죠. 이 년이 지금 어디 앞이라고 큰 소리야? 그만하지 못해? 며느리는 원래 종년이야. 저는 남편이 가자마자 시부모의 잔소리와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냥 이 집을 나가버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역시나군요. 여보, 이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방에서 할 말 있어. 잠깐만 와봐. 야, 이 사람들이라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야? 저게 여자 잘못 만나서 홀려서 정신을 못 차려요. 남편은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우리 집 근처 신도시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조만간에 이사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마 시부모님과 함께 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고 우리 둘이서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절대 나갈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남편은 다 자기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며 일단 청약 당첨된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로 나가고 저는 방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까 둘이서 무슨 얘기를 그리 소곤소곤 했냐길래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답답해서 팔짝 뛰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서 웃음이 막 났답니다. 그리고 2월이 되었어요. 2월에는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버지 생신이니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타이완으로 5박 6일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려고 해요. 저는 회사에 나가야 해서 우리는 한국에 있을 테니 두 분만 신혼여행이라 생각하시고 다녀오세요.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며느리 생일상은 받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니까 내 생일은 지나고 날짜 정해라. 무슨 생일상 안 받으면 난리 나세요? 그놈의 밥 타령은? 이놈아,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 그리고 어머니 첫 생일인데 당연히 며느리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이 있는 생일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생일에 구절판, 갈비찜, 잡채는 꼭 있어야 한다. 알겠지? 결국 여행 날짜는 시아버지의 생신 이후로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날 마음 같아서는 미역국만 달랑 해드리고 싶었으나 남편이 그래도 첫 생일이니 해드리라고 하며 저에게 고생이 많다고 현금 100만 원을 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생신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구절판 갈비찜 잡채에 미역국을 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도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자기가 말한 것만 딱 차렸다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제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타박하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생신인 좋은 날인데 그런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았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시부모님의 여행날이었고 시부모님은 아주 신이 나셔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두 분이 떠나자마자 바로 포장이사를 불러 그 집을 떠나 청약 당첨된 신도시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집에는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며칠 동안 이삿짐을 정리하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부모님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로 한 날 저와 남편이 함께 집에 있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여행을 보내고 집을 팔아버려?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쪽하고는 더는 같이 못 살겠네요. 솔직히 제가 그쪽의 진짜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군대처럼 하나하나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간섭하고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다고 어른들을 여행 보내놓고 감히 니들끼리 이사를 가? 너네 지금 어디야? 당장 못 와?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오죽하면. 정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두 분 못 모시고 살아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당장 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갔어요. 더는 못 참아요. 엄마는 저 어릴 때부터 그놈의 남자의 술에 빠져서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나이 먹고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양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게 지금 어른들한테 할 소리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는 전현 저거 나중엔 내 아들 간 빼먹는 거 아닌지 몰라? 말 가려서 해. 그리고 엄마가 날 언제 가르치기나 했어? 남자한테 빠져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느라 바빴잖아. 그쪽들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제 전화 끊습니다. 남편은 전화 그렇게 끊어버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마트에 가고 집에 저 혼자 있는데 누가 문을 3개 두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시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여기에서 사는 거 다 안다며 나오라고 소리를 치셨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부모님이 집에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너네는 어른에 대한 공경 예의 따위는 몰라?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 아버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말로 늦은 나이에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하나하나 간섭하고 따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박하고 그저 받기만을 원하시고 저는 그런 분을 제 아버지로 못 모시겠어요. 이 인연이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뚫린 입이라고 막 뺐네. 이게 지금 네 시아버지한테 할 소리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솔직히 이분이 정말 제 시아버지세요? 아니잖아요. 그저 어머니의 남편일 뿐이지 제 시아버지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한테 구박당하고 매일 집안일 할 동안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옆에서 그저 시부 말 잘 들어라.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그러는 어머니는 며느리 시절 때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시부모님과 한창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계신 시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 집은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썩을 놈, 어떻게 어른들을 그렇게 내쫓을 생각을 해? 당연히 아들이면 모시고 살아야지. 나는 뭐 핏줄도 아니니 그렇다 치고 네 엄마는 잘 모셔야 하지 않겠어? 널 그래도 이 정도로 키워놨는데 말이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 손에서 크지 않았어요. 저는 술집 이모들 손에 컸지 엄마의 도움, 보살핌 한 번 받은 적 없다고요. 제가 아팠을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도 엄마가 아니라 술집 이모들이었어요. 오히려 맨날 엄마는 어린 저한테 너 때문에 새로 시집 못 간다고 구박하고 이유 없이 때렸다고요. 그런 엄마를 내가 지금 꼭 모셔야 해요? 난 못해. 다들 이 집에서 나가요. 엄마가 죽든 말든 난 신경을 안 쓸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한 번만 더 오면 그대로 해외로 떠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속에 있던 말을 다 쏟아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택배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시어머니더라고요. 너 이 시애비 비위 맞추기 왜 이렇게 힘드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셔츠 다리고 매번 다른 반찬 하는데 죽을 맛이다. 젊을 때도 하지 않던 시집살이를 남편한테 하고 있단다. 어머니,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제가 했던 것들이네요. 어차피 어머님이 선택한 남자 아닌가요? 제가 그때 힘들게 집안일 해드렸던 거 잊으셨어요? 얘야, 제발 살려다오. 진짜 내가 이런 남자였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다. 이 나이에 아들한테도 안 해준 반찬을 만들려고 시장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안 그래도 안 좋은 허리가 굽게 생겼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더 징징대시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번호 바꾸셨어요? 이 번호 모르는 번호라서 받았는데 이제 이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물론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던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를 더 싫어해서 제가 전화 받은 것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우리의 연이 완전히 끝났답니다. 다른 현명한 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힘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시겠지만 저는 시부모님과 연을 끊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의 선택에 대해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드디어 생겼어요. 임신 초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제가 시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확실히 있나 봅니다. 요즘 저와 남편은 뱃속의 아기가 누구를 닮았을지 상상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자신은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기에게는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싶다며 육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 제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아기에게 물려주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네요.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에 효도 사기당할 뻔해 자식들을 등지게 된 사람입니다. 이미 효도 사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 사건입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상상만 해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라 동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최소한 남 부끄러운 짓은 안 하고 살았기에 자식들이랑 같이 백년해로하며 다복하게만 살 줄 알았어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 한 번씩 보면서 그리 평범한 삶을 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자식과 갈등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남편한테 배신을 당한 거라면 이보다 덜 아플까요? 저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나았을까요? 제 뼈와 살을 깎아서 정말 소중하게 키운 자식들입니다. 적어도 살아생전 제 손으로 자식들을 놓아야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도 우리 아들, 딸이 보고 싶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제가 내린 결정이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을 위해서라면 제 마음속의 그리움을 떨쳐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죽기 직전에는 얼굴 한번 보는 게 좋을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게는 인생 최대로 멋진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이팔 청춘을 아끼지 않고 열혈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남편은 외벽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였고 그곳에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외벽 창문 청소는 고층 빌딩도 오르내려야 하는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페이도 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성인이 되자마자 시작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 30살이 된 해에는 6억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으는 것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남편이 허리띠 졸라매며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다고 했고 그 때문에 청춘이라면 누구나 즐겼을 애인이나 친구는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평소 겹칠 만한 동선이 없어서 인연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사이였는데요.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일하는 업체 상사의 친구가 우리 아빠랑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업체 상사님이 남편을 평소 좋게 봤는데 젊은 사람이 젊은 세월 아깝게 일만 한다고 많이 잔소리를 했었다네요. 그래서 애인 좀 사귀라고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일이랑 돈 모으는 것 말고는 관심도 없었던 남편은 나이가 30살 되니까 주위 동료들이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결혼을 위해 돈을 모아왔다는 걸 뒤늦게 자각을 했다고 해요. 결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정작 여자는 없는 희한한 상황이었던 거죠. 뒤늦게라도 그걸 깨달은 남편은 소개팅에 흔쾌히 참석을 했고 저와 참 인연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보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깊은 내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남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던 것과 달리 단가 저렴한 옥탑방에 살고 있었고 전기세 가스비를 철저하게 아꼈습니다. 그리고 옷도 한참 예쁠 나이에 입을 만한 옷이 아닌 작업에 용이한 꾸질꾸질한 옷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서로 잘 맞는다는 게 이렇게 서로의 인생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예요. 제가 남편의 첫사랑입니다. TV나 드라마를 보면 청년, 중년, 장년 할 것 없이 남녀 짝을 이루는 연애 프로그램이 종종 방영을 하잖아요. 저는 두어 번 남자를 만나봤고 남편이 첫 번째 남자는 아니었는데 남편은 제가 첫사랑이다 보니 이혼하지 않는 이상 다른 여자를 못 접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왠지 아쉬울 것 같아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면 남편은 꼭 저를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랑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해도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 생각까지 해? 나 그렇게 몸 여러 개인 사람 아니야. 나한테는 당신만으로도 충분히 과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항상 저더러 자기한테 과분하다고 하는데 저야말로 남편이 너무 과분하게 좋은 사람이라서 나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늘 행복하다 보니까 옥탑방에서 남편 따라 구두쇠처럼 사는 것조차도 즐거움이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우리끼리는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끼다가 아이 생기면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괜찮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남편은 저를 옥탑방에 재우는 내내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더 빨리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딸이 생겼고 저희는 남편이 바랬던 대로 옥탑방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연년생으로 아들까지 생겼죠. 당연히 남편이 부지런히 모은 돈 덕분에 신혼살림은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좋은 가구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주고 싶었는데 저 때문에 미뤄져서 속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남편이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너무 한꺼번에 날리는 게 아닌가 좀 미안해서 그랬어요. 시집을 가면서 제가 보탠 거라곤 예단비 6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하게 될 결혼을 위해 모은 돈이라서 자기는 이미 저를 만나 꿈을 이룬 거라고 말이죠. 그 담백한 고백에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주책맞게 눈물을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무한한 지원을 받았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대한 시켜주려고 했고 주말에 한 번은 꼭 나들이를 나갔죠. 다른 학부모들이 밝게 자란 우리 애들을 볼 때면 꼭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철이 들어있냐는 말이었어요. 어른스럽게 키운 건 아닌데 애들이 알아서 얌전하고 똑똑하게 자라주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연년생에다 형제자매면 항상 받는 질문이 혹시 싸우지는 않냐는 건데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신기했어요. 우리 애들은 크게 싸우질 않더라고요. 다른 집안에 비해 크게 부모 속을 썩이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이 아이들이 알아서 서로에게 양보하고 공부하고 잘 어울려 지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겠지만 아마 저희는 성실하게 살아서 애들도 그걸 보고 배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저희 부부가 자식을 보고 깨닫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애들이 주는 효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람직하게 자란 둘은 사이좋게 명문대까지 입학을 했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미성년자라 하지 못했던 능력으로도 저희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더라고요. 바로 용돈 말이죠. 아들이랑 딸이 첫 월급을 받고 우리에게 그 금액을 고스란히 건네준 적이 있었어요. 신이 나서 월급을 내미는 애들을 보면서 저희는 수고 많았다고 다독여주기보단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됐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새끼들 코 묻은 돈을 어떻게 받니? 너희들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너희 하고 싶은 거 이참에 잔뜩 해보면서 써. 그래, 엄마 말이 100번 맞다. 마음만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용돈 같은 건 안 줘도 돼. 아직도 이 엄마 아빠 눈에는 한참 아기 같은데 줘도 우리가 용돈을 줘야지. 저희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양을 하면 아들이랑 딸은 표정을 시무룩하게 죽이면서 꼭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우리 먹여 키운 거 아니야? 엄마 아빠 고생에 비하면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럴 땐 그냥 눈 딱 감고 받아주는 거야. 고생했다고만 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잔뜩 모아서 한 번에 주고 싶었는데 첫 월급이 좀 의미 있는 거니까 준비한 거야. 우리 뻘쭘하다. 좀 그냥 받아줘. 얼마나 기특한 녀석들입니까? 저희가 그다지 이렇게 저렇게 키우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쩜 하는 짓마다 일이 고마운 건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애들만 잘 키워놓으면 그야말로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자식들의 올곧은 삶이 곧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아직 애들이 살아갈 날은 많고 이제 겨우 직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건데도 이만하면 참 잘 키웠다고 소원을 이루었다고도 생각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저희 가족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죽기 전까지 얼굴을 볼까 말까 할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효자 효녀였던 애들이 낯설게 돌변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직도 그날만 되돌아보면 가슴이 뭉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차례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된 것까진 분명 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새 식구가 생긴 애들의 앞길에 피해는 되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신혼집 한 채씩 선물만 주고 합가나 자주 방문해달라는 피곤한 부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서로 보면서 둘로 시작해 다시 둘로 돌아오기까지 참 고생 많았고 이젠 행복 시작이라고 약간은 쓸쓸한 마음을 그렇게 달래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 청소업체 일도 마무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시점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함으로써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층 빌딩 창문을 닫다가 3층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는데 다행히 목숨은 구했으나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날 남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병원까지 달려가면서 제발 목숨만은 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늘에 빌었어요. 아들 부부랑 딸 부부도 남편 병문안을 와서 자기 아빠를 참 많이 걱정했어요. 그때가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인 건데도 반갑다고 안부 나눌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이 무사히 깨어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하반신 마비뿐만 아니라 남편 머리도 살짝 다치는 바람에 언어 쪽에도 문제가 생겨 남편 말이 어눌해졌어요. 너무 속상하고 남편이 불쌍해서 저랑 자식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놈의 집안 가장이란 게 뭔지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절대 우리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우리들 손을 한 번씩 꼭 잡아주면서 어렵사리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모은 돈도 많았고 딸이랑 아들도 다 자기 살 길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데 미련하게 착하기만 해서는 자기 다친 걸 왜 사과하고 있는 건지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속상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자기가 무너졌으니 집안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격과 같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자식들까지 나서서 남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며 아빠 일 더 빨리 그만두게 못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남편을 달래었습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을 위해서 돈만 모았고 자식을 위해서 돈만 모았고 이젠 저희 노후를 위해서 더 돈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인데 대체 제 남편이 뭘 그렇게 못나게 살았다고 평생 걷지 못하게 만들었냐고요. 제가 남편 사고가 있고 난 후부터 신을 믿지 않아요. 저한테 신은 이미 남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남편만 모시고 싶고 제 목숨 바쳐 지켜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쌍한 내 남편에게 이제 그만 책임감 좀 내려놓으라고 사정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망가진 상황에서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슬퍼했던 건 어쩌면 나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왜냐면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딸과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랑 딸은 결혼하고 나선 얼굴을 잘 볼 수 없을 만큼 왕래가 어려웠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부터는 병문안 겸 우리를 보러 자주 와주었습니다. 그게 저는 마냥 고맙기만 했고 애들이 부모를 많이 걱정해서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냐면
그렇게 우애 좋던 아들과 딸의 사이가 어느 순간 틀어진 걸 목격했을 때부터였어요. 여느 때처럼 병문안으로 온 자녀들은 서로 방문 시간이 겹쳤는데요. 밖에서 어떤 기척이 들리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병실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애들끼리 무슨 일 있나 싶어 문을 열려고 다가갔거든요. 근데 대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자마자 차마 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네가 언제까지 집에 막내일 것 같은데? 막내라고 좀만 알랑방귀 끼면 엄마 아빠가 너한테 다 넘어오기라도 할 것 같나 봐? 아직도 네가 엄마 아빠 눈엔 갓난아기인 줄 아냐? 욕심 부리는 거 다 티나거든? 그러는 누나야말로 갑자기 자주 오는 이유 다 티나. 누가 봐도 딴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장녀 하니까 혹시나 콩고물 좀 더 떨어지진 않을까 쇼하는 거잖아. 매형은 이런 여자 매일 보고 사느라 얼마나 숨이 막힐까?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아? 올케야말로 참 불쌍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새끼 만나서 매사에 언제 바람 피울지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되잖아. 올케는 모르나? 네가 결혼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양다리 걸친 전적 있다는 거? 그 순간 아들이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딸한테 쌍욕을 섞었고 뭔가 손찌검이 오갈지도 모를 만큼 분위기가 험악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급하게 손을 내리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랑 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대화를 바로 중단했고 제게 간결한 안부만 물으며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억지 웃음을 짓는데 그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생전 안 싸우던 둘이 갑자기 저러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몰래 엿들은 거라 다짜고짜 나서서 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괜히 아픈 사람까지 걱정하게 만들기 싫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슬쩍 애들한테 요즘 뭐 문제 없냐고 떠보았는데요. 애들은 그저 별일 없다고 똑같이 둘러대기만 하더군요. 찝찝하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넘겨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했어요. 간병 생활을 하다 보니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치료는 다 끝이 났고 남편에게 재활치료만 필요하던 상황에서 이젠 집 문제가 저희 걱정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둘만 쭉 살 텐데 굳이 큰 집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을 저와 남편이 똑같이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희 아파트가 미로식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엔 동선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집을 내놓을까 하고 의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집을 애들한테 증여해 주는 건 어때? 우리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평수 적은 아파트 구할 수 있잖아. 이왕이면 애들한테 재산 하나 크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착한 남편은 아직도 다 큰 자녀들이 마냥 품 안의 아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모나 당연한 소리겠지만 한편으론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남편이 너무 바보같이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냈으면 좀 자기한테 투자를 할 필요도 있는데 너무 돈만 벌어와서 그런지 남편이 스스로를 잘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녀들도 그런 남편의 심성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더 잘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남편이 제안한 뜻이나 남편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다 이해하고 잘 알겠는데 제게는 바로 수긍할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들과 딸의 사이가 안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두 식구가 살 수는 없는 일이니 어느 한쪽에만 집을 줘야 하는데 그럼 안 좋은 사이가 더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들과 딸의 원인 모를 갈등을 남편에게 처음 고백했어요. 남편이 듣더니 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홀로 별말 없이 고민만 했던 남편이 끝내 의견을 냈는데요.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자식한테 집을 증여하는 게 좋겠다.
애들한테 전화해서 집 주는 조건으로 우리랑 같이 살 수 있겠는지 물어봐. 자식들에게 피해주기 싫다고 끝까지 분가를 고집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의외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는 듯해 보여 군말 없이 남편 의사를 따랐어요. 남편은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제안 내용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합가가 조건인 건 알았지만 아들한테는 누나에게 이 집을 주겠다. 딸한테는 동생에게 이 집을 주겠다. 그렇게 달리 말하라고 한 것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일단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똑같이 알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날은 서운함을 표출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수긍한 아들과 달리 늘 선량했던 딸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목청을 높인 날이었어요. 왜 맨날 나만 양보해야 돼? 진짜 재수없는 거 알아? 엄마 아빠는 항상 동생 편이었어. 좋은 건 다 동생 먼저고 나는 한 살 많다는 이유로 늘 걔보다 덜 가졌어야 했다고. 너 결혼할 때 예단비로 아빠가 5억 챙겨줬잖아. 신혼집도 해주고. 아들 장가 갈 때는 결혼에 돈 왕창 써버리느라 겨우 2억밖에 못 챙겨줬어. 아무리 서운해도 그런 소린 하면 안 되지. 5억? 그게 아파트랑 같아? 그 아파트 단가 오르면 내가 더 손해잖아. 아파트 단가 오를 때마다 나한테 돈 더 줄 거야?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아들한테만 이익 챙겨주려고 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자식이긴 해? 말만 우리 장녀 하면 뭐해? 장녀가 밥 먹여줘?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뭐라고?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아끼면서 키웠는데 우리가 언제 차별을 했니? 너나 동생이나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갖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겠지. 나는 매사에 차별 느꼈거든? 이러니까 가해자는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아들 하나만 낳아서 차별을 모르게 하지. 왜 나를 낳아서 짜증나는 꼴을 보게 만들어? 저는 딸의 원망이 충격이었지만 제 옆에서 남편은 묵묵하게 딸의 막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꼴 보기 싫다고 하던 딸은 자기가 줬던 용돈까지 내놓으라고 했어요. 딸이 우리가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 돈 필요 없잖아. 나도 편애하는 부모한테 내 돈 안 쓰고 싶거든? 그렇게 아끼는 아들 자식 돈만 받았어. 오늘 저녁에 당장 내 돈 입금해놔. 안 그럼 집 가서 다 깽판 칠 거야. 처음 보는 딸의 이면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보이고 있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면서 반대 손으로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이 집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목소리가 들떠 있으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집을 아들 명의로 내어주게 되었고 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 며느리랑 귀여운 손자까지 생기니까 집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손자가 당시 4살이었는데 얼마나 통통 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잘 따르던지 우리 애들 커가는 거 보는 것과는 또 다른 행복을 느꼈어요. 아들과 합가를 한 지 한 달 지나면서 차츰 가정에도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점에 아들이 저한테 몰래 집 명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자기 명의로 해주는 거 맞냐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준 증거물이 없었다 보니까 아들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너네 아빠가 그런다고 약속했고 아빠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해주었어요. 명의 변경된 자료까지 보여줬더니 아들이 고맙다고 안아주더라고요. 역시 내가 기댈 곳은 엄마 아빠 품밖에 없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나 직장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 와이프가 내조 잘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책임이라는 게 진짜 무겁더라고. 엄마 아빠가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잖아. 저희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다리 불편한 제 남편에게 정말 잘했고 저랑도 엄마랑 딸처럼 편하게 지냈어요.
그 와중에도 딸이 우리를 돌아선 건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차별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최대한 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서운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딸의 문제는 남편에게 잘 말해서 재산 상속을 미리 분할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논을 해볼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딸은 제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있었거든요. 연락을 안 받으니 아들 부부와 다복하게 지내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편은 늘 고구마를 삼킨 것 마냥 갑갑했습니다. 역시나 남편도 마찬가지로 딸에 대한 걱정을 계속 품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저랑 남편이 사후 재산을 상속하기엔 아직 기력이 쇠한 건 아니었기에 상속 문제는 당장 눈앞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아봐야겠다고 외출하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항상 제가 동행을 했지만 그날따라 남편이 혼자 다녀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남편이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신세라 홀로 두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해 홀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날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방불명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며느리는 집 주위를 둘러보거나 재활병원에 연락하면서 남편을 수소문에 찾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딸은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문자로 네 아빠가 실종되었다고 했고 제 문자를 읽은 표시가 떴는데도 전혀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네 아빠가 없어졌다는데도 그깟 돈 때문에 부모를 등질 수가 있니? 네 누나를 어쩌면 좋냐? 아들아, 네 누나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엄마 아빠 속상할까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누나 원래 그랬어. 엄마 아빠는 우리가 안 싸운 줄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뒤에서 누나가 나 많이 때렸어. 물론 지금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누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야. 내가 있잖아 엄마. 난 엄마 아빠한테 숨기는 모습 없어. 그냥 이 그대로야.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제게 많이 위안이 되었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정신 못 차리는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손자도 할머니가 우니까 같이 울면서 안아주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저는 어른으로서 체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남편은 인생 전부예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매 순간 살이 도려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반정신 나간 채로 밤낮 없이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러길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게는 당시의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운했던 건 저는 남편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아들이랑 며느리는 지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남편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면 아들이 더 이상 찾을 곳도 없다고 그냥 경찰 연락 기다리자고만 했습니다. 네 아빠가 그 불편한 몸으로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잠이 오겠어? 그날 옷도 춥게 입고 갔단 말이다. 너희들이나 경찰 연락 기다려라.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을 해서 그 뒷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주 다퉜나 보더라고요. 제가 불지른 부부싸움의 갈등이 커질 대로 커져 불똥이 저한테 튀었을 때야 제가 눈치챘던 상황입니다. 그땐 믿을 수 없게도 아들마저 점점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 살아계실 때 재산 분할해놨대? 설마 상속인 엄마한테 넘긴 거 아니지? 원래 이런 건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 돈만 버느라 그런 지식도 없었나?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네 아빠가 죽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빠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 너희들 뼈 빠지게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소리 좀 그만해. 그런 거 다 핑계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빠 2달 넘게 못 찾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객사한 거 아니야? 다 늙은 나이에 갑자기 딴 여자 생겼다고 집 나간 건 아닐 거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귀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막상 때리고 저도 놀랐지만 후회하진 않았고 그 순간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욕까지 해버렸어요. 정신 나간 놈. 아들이나 딸이나 네 아빠가 젊은 시절 다 버려가면서 부잣집 자식들 부럽지 않게 키워놨는데 어떻게 이딴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너는 안 그런 사람이라며? 네가 누나랑 다를 게 뭐야? 나 누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누가 부잣집 안 부러워했는데? 엄마, 우리 부잣집 엄청 부러워했어. 나랑 누나 똑같이 부족하게 살았다고. 남 부럽지 않게 키웠다는 거 솔직히 엄마 아빠 개인적인 자부심이잖아. 자기 위로하느라 정작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제대로 보기 싫었던 거 아니야?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의 얼굴에 한 번 더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저를 밀어냈어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한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이에요. 저도 함부로 안 하는 남편을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손대시는 건데요? 노인네 냄새나는 집에서 2분 모시고 사느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남편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건들면 안 되죠. 며느리의 발언 또한 제 머리를 강하게 내려치는 발언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밀려 싱크대 선반에 허리를 부딪히고 주저앉았는데도 며느리가 제 상태는 묻지도 않고 자기 남편만 챙기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 덕분에 쓸데없이 힘을 얻은 아들은 그저 저를 꼴보기 싫다며 그냥 남편 찾아가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는데요. 아빠도 없는 집에 있을 이유 뭐 있겠어. 우리도 돈 주는 아빠나 아부 떨어졌던 거지. 쥐뿔도 없는 엄마 모시고 살 생각 추호도 없거든? 아빠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더 이상 우리까지 피말리게 하지 말고 나가. 가서 죽고 못 사는 아빠 혼자 찾으라고. 아니다. 엄마도 아빠 따라서 그냥 사라져버리든가. 저는 그대로 아들 힘에 질질 끌려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복도 밖에 내쳐졌어요. 급하게 문을 두들겼지만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저랑 남편 신세가 이렇게 찬밥이 되어버렸는지 서럽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살면서 자식들 생각만 하며 그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데 자식들 크는 거 보면서 피로하고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삶의 반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대체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집 밖으로 쫓겨난 저는 복도만 전전하며 아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사정했지만 아들이 결국 경비실까지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1층으로 끌려 내려와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파트 주위를 떠나지도 못하고 아파트 입구 밖에서 망연자실한 채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몇 길을 굶은 바람에 노숙자가 되어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동상으로 죽거나 굶어서 세상을 뜨길 바랐어요.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제인지 모르게 눈을 감았는데 다시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기력 없는 몸을 일으켜 꿈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위해 남편을 한참 바라봤고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야 울음을 터뜨리면서 남편을 부둥켜 안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두고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당했는데 당신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없으면 나도 못 사는 거 알면서 대체 말도 없이 어딜 갔다 왔어? 남편에게 질문은 왕창했지만 정작 오열하느라 대답을 들을 정신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정할 때까지 다독여 주었어요. 다신 남편을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안 보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이 들기 전까지도요. 어쨌든 남편은 그 사이 발음이 이전보다 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의 말을 2번 정도 들어야 했는데 이젠 제법 소통이 빨리빨리 가능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반가워서 그간 서러웠던 일들을 남편한테 전부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달래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제가 차차 진정이 되어갈 때쯤에 남편이 제대로 된 사정을 얘기해 주었는데요. 남편의 입에서 가히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남매끼리 이런 것까지 빼닮았구나. 나 일부러 실종된 척했어. 아들이 당신을 버리나 안 버리나 시험해 본 거야. 그 뒤로 남편이 쭉 설명해 주길 딸이 망가졌던 것처럼 아들이라고 안 그럴 거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날에 아들이랑 딸이 사이 안 좋다고 말했었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식들이 자기의 사후 재산을 욕심내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넘겨 짚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증여해 주기로 속이면서 시험을 해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명의를 이전했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명의도 아들을 낳기 위한 낚시용이었으니 가짜라네요. 남편은 자식들에게 미끼를 던지면서도 제발 자식들이 낚이지 말길 바랬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남매 둘이 똑같이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걸 확인했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보다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일 뿐이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혼자 있는 저를 어쩌면 내다버릴 수도 있겠다고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들어맞자 남편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이랑 아들을 혼내주고 다그칠 생각이었지 제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차마 저한테 숨겨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다 상관없었어요. 저는 남편만 제 곁에 있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고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니 다른 문제는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남편은 심지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자식들을 버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더러 자식을 버릴 수 있겠냐고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고백과 질문보다 남편이 물은 그 제안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슬펐어요. 대답을 하기까지 자식들을 키워온 지난날의 축복들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서 쉽사리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식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자식들이 가진 부모의 자원을 다 앗을 거라고 단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씨는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눈은 저랑 똑같이 서글프게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제안에 동의를 했던 거예요.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니구나. 남편도 이악 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부부와 상의도 없이 우리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았던 용돈을 계좌이체로 돌려줬어요. 당연히 딸에게 줬던 남편의 명의의 신혼집도 철수를 시켜버렸고요. 딸에게 집을 사줄 때는 혹시 모를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때문에 남편이 자기 명의로 해놓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딸도 남편 말에 동감해 그러기로 수긍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로 명의를 해놓은 데에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효도 사기 안 당하려고 그랬대요. 자식들이 하도 부모 재산만 홀랑 빼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죽고 못 살아서 다 퍼주기만 하던 양반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대처를 했는지 신기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도 자식이지만 애초에 내 꿈 이뤄준 사람은 당신이잖아. 당신 없으면 내 꿈도 다 깨져. 난 내 꿈만 지키면 돼. 제가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었나 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효도 사기만큼은 피할 생각이었던 남편의 마음을 알고 저는 더더욱 자식들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자식들에게 최대한 부모를 배신하지 않도록 기회는 줬더라고요. 겨우 돈 때문에 가족 사이가 분열나는 게 싫었던 남편은 자녀들의 효심이 돈으로 움직이는 가식이어도 좋으니 제발 부모는 배신하지 말라고,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더러운 흑심을 모르게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 딸은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욕심만 내다 보니 결국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에도 둘이서 사후 재산 지분 가지고 싸웠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충분히 정 떨어질 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의 돌발 행동 때문에 아들 부부랑 딸 부부는 졸지에 집 없는 길거리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불티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오는 문자만 봐도 둘 다 이미 죄인이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아빠 찾았냐는 걱정도 이제야 했고, 아빠랑 엄마랑 오랜만에 밥 먹으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우리는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별의별 회유의 말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더라고요. 하루에 수도 없이 문자가 오는데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결정 지어주지 않으면 이 녀석들이 한도 끝도 없이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에게 똑같이 답변을 한 통씩 해줬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 진심을 함부로 누릴 권리는 너희에게 없다고. 기회를 못 알아보고 너희가 직접 선택한 어리석은 지옥길이니 편하게만 살려 하지 말고 평생 부모에게 저지른 불효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모르게 너희와 절연을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호적까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되게 내버려 둘 건 아니었고 남편 뜻은 아마 사회에 기부를 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자식들이 더 매달리면서 손자 사진까지 보내며 모텔 방이랑 찜질방만 전전하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아무 죄 없는 손자 사진을 보니까 솔직히 제일 강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단호하게 행동했고 제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리는 바람에 저도 그만 자식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갖고 있던 아파트랑 딸내미 신혼집 물가가 전부 올라서 총 24억을 벌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이 죽기 전까지 일 안 하고 즐기며 살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저희는 평소 좋아했던 바다를 실컷 보기 위해 바닷가 쪽에 이쁜 집을 구해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근처를 흉내는 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안 나가서 몸이 근질근질한지 나들이를 많이 제한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구경하고 바깥을 나돌 때면 자식들 생각 일체 안 나고 남편이랑 연애 때 데이트를 했던 순간들만 회상이 되었어요.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밖에 없을 줄 알았던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노력 덕분에 저는 또 새 삶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저만의 인생을 누리며 남은 삶을 보낼까 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결론은 자식에게 퇴짜 맞았다는 속상한 이야기였지만 드넓은 세상에 다양한 사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답인 개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청취자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아마 행복할 겁니다. 다들 주어진 시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일만 찾아 누리길 바래요. 감사합니다.